예를 들어서 어떤 범죄자가 있는데요. 네. 범죄 행위는 이 사람이 다 했어요. 네. 그런데 그 사람을 가스라이팅을 한 누군가가 있다고 쳐요. 네, 네. 그럼 가스라이팅을 한 그 사람은 처벌을 못 해요? 아니죠. 이 형법이라는 거는 아주 오랜 시간. 응. 인류의 가장 첫 번째 법, 우리나라도 고조선의 8조 근법이잖아요. 예. 형법이라는 건 오랜 시간 동안에 범죄를 처벌해 오는 게 있기 때문에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그 가스라이팅에 대해 사람들이 고민을 했을 거잖아요. 연구도 하고. 그래서 공범이라는 개념, 그래서 방조범이 있고 교사범이 있고 공동정범이라고 있고 개념을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범죄를 같이 저지르거든요. 신분이 있는 사람이랑 신분이 없는 사람이 같이 저지르는 경우가 많아요. 네. 어떤 경우는 반드시 공무원 저지르는 범죄인데 공무원이 뇌물을 받을 때 공무원이 혼자 받느냐,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단 말이죠. 같이 공모를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할까. 그래서 형법에는 이게 33조일 겁니다. 신분과 공범이라 그래가지고 신분이 없는 자가 신분이랑 같이 범죄를 저지르면 처벌을 같이 한다. 다만 신분 때문에 형량이 다를 경우에는 이제 그 형량과 관련된 조항을 또 넣거든요. 이건 굉장히 복잡한 이야기인데 그 관련된 범죄 행위와 관련된 공모의 정도를 조금 어려운 법적 개념으로 뭐 기능적 행위 지배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제 공모도 같이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여러 법적 개념이 있는데 결국에는 지금 가스라이팅이라고 말씀하신 어떤 그 고의의 확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했다면 함께 처벌되는 것이 형법의 이론입니다. 함께 처벌될 때 그 두 사람의 관계가 가족이에요. 네네. 그러면 뭐 이게 뭐 정상 참작이 되거나 그렇습니까? 아니 가족이면 정상 참작이 아니죠. 그런 그렇죠. 거는 그렇지 않죠. 네. 저는 오히려. 계속해서 드는 생각이 그겁니다. 네. 대통령이란 직에 있는 사람이 뭔가 일을 벌이면 이거는 누가 봐도 지탄받을 것이고 처벌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어찌 보면 또렷하게 뭐가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런데 댓글에도 올라오는데 A급으로 분류되는 비화폰을 썼던 사람이 나는 민간인이다라는 지금 태도를 보인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걸 어떻게 증명할 거냐? 그렇죠. 그거를 제일 먼저 주장했던 사람 그 최순실 씨가 있잖아요. 나는 조언을 한 것뿐이고 권고한 것뿐이고. 그랬더니 윤석열 당시 수사팀장과 그 박영수 특검은 경제 공동체를 묶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건 뭘로 묶어야 되냐는 거예요. 진짜 공동체잖아요. 가족이니까. 진짜 공동체로 묶었다. 그러니까 뭐 이제 법리의 문제이기도 한데 뭐 저는 이제 일단 이 단계에서는 김건희 어떻게 나올까를 이제 김건희의 태도? 계속 그렇게 부인을 할 겁니다. 오늘 하루 종일 그렇게 할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부인을 하면서 어느 정도 다른 거 사실관계를 인정하느냐 이것도 중요한 것 같거든요. 부인을 할 거예요. 하는데 하면서 전화 왔어요. 남편이 받더라고요. 건진이요. 남편이랑 친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얘입니다. 뭐 들어오던데요. 잘 받아 먹던데요. 이렇게 얘기해서 제가 제3자적인 것처럼 얘기하면서 인정을 하느냐. 지난번에도 윤석열 성대모사도 경상도로 했잖아요. 김건희 성대모사도 경상도로 한 거죠. 잘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그런 거는 기소 단계에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공소 제기할 때 그때 이제 법률 따져봐야 될 부분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시간이 뭐 많이 없습니다만 그냥 다 묶어서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앞서도 얘기했지만 이 이후에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공천 개입 그리고 하나 남은 게 건진법사 관련된 이 청탁 관련된 이야기인데 통일교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이 구속되고 나서 뭐 권성동 의원 관련해서 뭐 큰 거 한 장 이거 다이어리에 적힌 메모들이 나오면서 정치인들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통일교가 어떤 형태로 말하자면 그 건진이 아닌 또 다른 라인을 통해서 대통령 부부에게 뭐 청탁을 하려고 했다라는 의혹 뭐 제3의 라인 이렇게 표현도 하는데 그게 이제 윤핵관이라는 라인이었을 것이다. 한학자 총재라는 사람과 그 통일교 간부들이 해외에서 원정 도박을 했고 그 큰 도박 범죄에 대해서 수사 무마를 윤핵관을 통해서 알아보겠다 뭐 이런 정황들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 이제 김건희는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느냐? 청탁의 끝이 윤석열이 아니라 김건희 쪽이었다. 그래 보이는데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전에 여기서 얘기했습니다. 윤영호 잡혀가면 많이 불 끼다. 많이 불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때 부는 게 아주 강력한 건 부르지 않을 거고 한 3단계 정도 불다가 아주 중요한 시점에 중요한 거 가장 자기 갖고 있는 히든카드 불 거다. 저는 이거 좀 중간 단계 정도 권성동이 세배하고 돈 받아갔다 하는 거. 그걸 지금 불었거든요. 사실은 더 나올 겁니다. 아마
본인이 이게 거래죠 사실은. 저라고 1억 받아가는 게 3단계밖에 안 됩니까? 중간 단계. 저는 더 많을 것 같아요. 아니, 지금 큰 거 한 장 가지고도 말이 너무 많아요. 이게 과연 얼마부터 큰 거냐? 쇼핑백 그거는 또 얼마 들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두 차례 가져갔다 하니까. 그래서 지금 그건 대선 자금하고 혹시 연결된다 그러면 아주 큰 거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게 더 큰 게 저는 윤영호가 알고 있거나 갖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옛날에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누구 이제 뇌물을 달라고 하는데 뭐 세무공무원인가 누군가가 이렇게 해서 얼마 하면 됩니까 했더니 이렇게 했다. 이렇게요. 그랬더니만 주는 사람은 한 1억을 준 거예요. 그랬더니 얘는 달라는 거 1,000만 원 달라고 하는 건데 보통 이거 하나는 무조건 1억이다. 이쪽 세계에서는. 그랬다가 그 뇌물액수 확 커지니까 나는 애초에 1,000만 원 달라고 한 건데 제가 1억 준 걸 나보고 왜 이러냐 뭐 이런 사건이 그러니까 있었거든요. 이게 큰 거 한 장이라는 게 해석의 영역이 그러니까 풍부합니다. 통상 그러니까 이거는 1억으로 하나 큰 거를 아닐까요? 1억으로 본다. 10억 아닐까요? 뭐 10억이라는 분도 있고 삶이 다른가요, 저랑? 저는 뭐 1억 10억 어찌 됐건 저는 캐시로 현찰로 그 정도 사이즈의 돈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일이 있는 상황 중에 여러 이제 보도 정황이나 나오는 정황들 중에 캄보디아를 주목해야 된다라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 메콩강 평화공원 프로젝트라는 것을 통일교가 하고자 했다는 것이고 여기에 그럼 돈이 필요할 것이고 그러면 이제 통일교에게 힘을 실어줄 권력도 필요할 것이고 이것들이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다고 치자면 그 공적 개발 원조라고 그러죠. 이 캄보디아 ODA 관련된 예산이 늘어난 부분들 그리고 오늘 중앙일보 보도에는 그 김충식이라는 인물 있죠. 그 김건희 씨의 엄마 최은순 씨의 남자 뭐 이렇게 불리는 사람 이 사람 창고에서 이 버려졌던 다이어리 일부 나온 내용 중에 2024년 4월에 정땡땡 비서 용산 김여사 12시 캄보디아라고 적힌 메모가 또 특검에 확보가 됐다는 겁니다. 이 정땡땡이라는 사람을 제가 어디서 이름을 봤더라 생각을 했는데 얼마 전에 그 사임한 세계일보 정희민이라는 사장이 있어요. 거의 누나죠. 예. 그리고 그 한학자 총재가 살았다는 그 거기 뭐 부원장, 비서실장 이런 직책을 했던 사람이라서 통일교 아주 코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이런 사람하고 다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해 5월에 훈마넷 캄보디아 총리가 우리나라에 왔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정상회담을 했는데 그 이후에 그 한국 캄보디아 대외경제협력기금 EDCF라는 것이 지원 예산이 15억 불에서 30억 불로 2배로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지금 보도 통해서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이때가 디올백 때문에 김건희 씨가 이제 활동을 안 하고 있었을 때거든. 그러다가 이 캄보디아 총리 왔을 때 활동을 재개해요. 이게 타이밍도 그렇게 떨어지는 것이고 캄보디아 얘기가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심장병 걸린 친구 이렇게 안고 찍었던 사진이 논란이 됐던 것도 캄보디아였고요. 그 얘기들 하시더라고.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러면 어떤 이익이 생겼어. 그 이익이 생긴 것까지는 범죄를 통해서 해낼 수 있는데 이 범죄 수익금이라는 것을 어디에 어떻게 몰래 감춰둘 것인가. 그게 진짜 어려운 일이래요. 그렇죠. 그리고 그걸 꺼내서 쓰는 건 더 어려운 일인데 이 캄보디아가 그런 식으로 사용됐던 거 아닐까? 라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역할. 예. 난 너무 생각할 게 많아요. 특검이 이런 것들도 다 밝힐 수 있는 겁니까? 저는 보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뭐 김예성도 연결이 돼 있는 것 같고요. 그렇죠. 여러 가지 지금 연결이 돼 있는데 점선 아까 좀 전에 누가 얘기했지만 점선 같은 경우지 실선을 못 찾아내는 거거든요. 아마 수사기관이 하는 일은 진술이나 증거들을 통해서 실선을 찾아내는 방법 아닌가. 캄보디아가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고 매우 지금 말한 것처럼 글로 뭔가 하려고 했다는 거는 확실해 보이는데 그 실선을 찾는 게 이제 특검의 역할이겠죠. 어렵죠. 어려워요. 캄보디아도 그렇고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결국에는 그렇죠. 어떤 그 경제적인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느 정도의 정치적 입지 그리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그 금전에 집착할 이유가 있을까? 제가 그런 얘기를 했더니 제 주변 친구들이 그렇더라고요. 본인이 집착하지 않더라도 주변 사람들을 챙기는데 돈이 필요하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떤 이런 금전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그 뭔가 캄보디아나 우크라이나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원천이 됐을 거다. 네. 저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납득하기가 어렵잖아요, 사실. 그러니까요. 대통령이 되고 대통령 영부인이 됐는데 뭐하러 이런 일을 하냐고. 뭐하러 이런 돈을 챙기나 싶잖아요. 네. 그런데 이 결국에는 그 주변의 사람들을 챙기고 하는 데 다 필요한 돈이라고 하더라고요. 뭐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참
예, 답답하죠. 그러니까 탈탈 털어먹으려고 했던 느낌이 들어요. 김건희 일가나 음. 보면 크게는 막 양평부터 해가지고 작게는 그 아주 수수료 하나도 먹으려고 3천만 원짜리 그거 먹으려고 그런 것까지 이제 다 연관이 좀 돼 있는 거 아니냐. 저도 김정일 변호사님 말씀 공감합니다. 어쨌든 지금 여기 통일교랑 연관된 권성동 의원이 지금 일주일째 사라졌거든요. 예. 7월 31일 이후로 어허. 싹 지금 사라졌습니다. 어허.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는 이 아사리판이 났는데 막 최근에 뭐 본회의에서 뭐 필리버스터하고 하는데 직전 원내대표였죠. 안 양반이 보인다는 갑자기 거죠? 일주일째 사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수사를 준비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뭔가 좀 나올 것 같아요. 이게 뭐 예. 큰 거가 액수가 뭐 한 장이 뭐 1억이든 10억이든 뭐가 지금 걸려 있고 한두 개가 아니에요. 이 사람 권성동만 지금 계속 나와요. 그렇죠. 예. 지금 거의 뭐 타겟이 된 것 같이 그리고 윤영호라는 이 인물이 구속된 이후에 거론하는 인물이 지금 권성동인 것 같습니다. 또 있을걸요. 예, 그러니까 뭐 여의도 어디 뭐 그 최고급 중식당 이런 얘기들 나오지 네. 않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이 뭐 할 때마다 누가 배석했었다 아니면 뭐 그 사람이 옆에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통화할 때 어떻게 들었다 등등의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들을 정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다 싶고요. 이 내용들이 저희가 지금 거의 1시간 이상 관련된 이야기를 떠들고 있습니다만 아주 일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 김남일 기자가 쓰신 기사 내용 하나 짧게 정리하면서 방송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그 12월 4일 그러니까 비상겸 다음 날 우리 흔히 말하는 그 안가 회동 관련해서요. 이상민, 박성재, 이완규, 김주현 이 인물들에 대해서 뭐 다들 의구심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임 이후에 휴대폰 다 바꾸고 막 이랬던 정황들이 있고 근데 본인들은 그냥 친목 모임이었다라는 주장을 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에 대한 법적 처벌이 가능한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었고 그거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우려도 있었는데 그 내란 특검 쪽에서 나온 이야기는 국정조사 때 위증했던 것으로 처벌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아이디어인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사실은 이제 우리는 언제나 그 계엄 다음 날 안가에서 뭔가 법적 대응을 하던 이런 천인공노할 나쁜 인간들 하면서 매우 붕괴를 하지만 사실은 그게 어쨌든 내란의 어떤 사전 모의가 아니라 대통령 핵심 측근들이 사후적으로 우리 대통령 좀 어떻게 좀 보니까 탄핵될 것 같고 뭐 할 것 같으니 법적으로 좀 구해낼 방법을 논의한 거잖아요. 매우 괘씸한 행태지만 내란 이후에 어떤 이걸 갖고 처벌을 할 수는 없는 거죠. 내란의 무슨 저 공범이라든지 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아마 그래서 특검팀 내부에서는 그럼 아마 법리적인 검토를 하고 그렇다고 이 사람들을 처벌 안 하고 그럼 빠져나가게 하냐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찾다 보니 이제 그 내란 국정조사를 했었잖아요. 올해 1월, 2월 한 60일 동안. 그때 이제 나왔던 이제 진술들 보면은 국회 나와서 무조건 진술한 게 거짓말이라고 처벌되는 게 아니라 증인 선서를 한 다음에 나온 진술만 처벌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국정조사는 다 증인 선서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상민 장관만 안 하고 빠져나갔던 것이고 그랬었죠. 그 당시에 이제 보면은 뭐 김주현, 이상민 그리고 박성재 그리고 이완규 나와서 그날 우리는 그냥 뭐 김주현 수석이 오랜만에 공직을 맡았으니 보자고 해서 이상민 장관이 전화 돌려서 모인 거다라는 황당한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나중에 이제 보면 내란팀에서는 이 부분이 거짓말이라는 걸 입증할 수 있다라고 지금 뭔가 있대요, 근거가. 그래서 이걸 처벌해야 되는데 그러면 국회 증언감점법에 위증죄로 해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그 내란 국정조사 특위가 2월 28일 날 마지막 회의하고 해산해 버렸어요. 근데 국회 증언감정법은 해당 위원회가 고발을 해야 돼요. 의결을 한 다음에. 근데 이제 고발 주체가 사라져 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나 해서 지금 좀 이 대안이 민주당에서 지금 그 3대 특검 종합대응특위인가요? 그걸 꾸려서 뭔가 기존 특검법의 미비사항을 갖다 뭐 보완하겠다, 뭐 개정하겠다 이런 지금 특위를 꾸렸는데 거기서 내란 특검법을 개정을 해서 요 그 당시 내란 국정조사 때 허위 진술한 사람들을 특검이 직접 수사해서 뭐 기소할 수 있게 수사장에 포함시켜 달라. 이런 쪽으로 좀 이렇게 법 개정이 되면 이 사람들을 좀 처벌 공백을 메울 수 있다. 이게 바뀌면은 요 사람들 말고 한덕수, 최상목에 다 걸리죠. 그때 뭐 나 문건 안 봤어요. 뭐 뒷주머니 있었어요. 이런 것도 다 처벌 가능해집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국정조사 때 했던 말이 가장 초창기 말이었기 때문에 그게 지금은 사실이 아닌 게 다 밝혀졌잖아요. 그렇죠. CCTV도 나오고 그들의 증언들이 다 거짓말이었고 사실 그 이후에 대선 전국에선 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지금 말씀하신 이 내용이 가능해진다면
빠져나갈 수 있는 사람, 당시 그 국정조사 청문회에 나왔던 사람들 중에 빠져나갈 수 있는 사람 드물 것이다. 그때 증인 채택한 사람이 400몇 명인데 뭐 예. 중복되고 뭐 출석 안 한 사람 빼고 하더라도 무지 많습니다. 군인부터 시작해서 엄청 많고 이게 또 국회 위증죄가 사실은 많이 고발을 안 해서 그렇지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있거든요. 그리고 그 박근혜 최순실 특검 때도 그때 대통령 자문위가 저기 국회 나와서 위증한 걸로 1심에서 1년 실형이 나왔어요. 그리고 예. 법정 구속이 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게다가 이제 더 중요한 게 그 사람들이 혹시나 뭐 저 박성재 장관 이런 분들이 뭐 집행유예를 받아도 실형이 아니라 변호사 등록을 못 해요. 예. 여기 잘 아시겠지만 변호사법에 못 하게 돼 있습니다. 몇 년 동안. 그런 제재가 가능하다. 지금 저희가 그 김건희 씨가 오늘 출석했고 김건희 씨 관련된 혐의 뭐 수많은 보도를 통해서 보시겠습니다만 주요 포인트들 짚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박지훈 변호사가 계속 강조했었지만 이게 다가 아니다. 아 예. 예, 이게 다가 아니고 그 기간 동안 이들이 이런 행위를 할 수 있게끔 막아주고 뭐 감춰주고 애써 모른 척 해줬던 세력들. 그게 수사기관일 수도 있는 것이고 가장 대표적인 게 검찰이었죠. 예, 수사기관일 수도 있는 것이고 그 외에 권력기관들, 고위공직자들 혹은 정치인들 분명히 거기까지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 네, 그게 두 번째 역할이다. 자, 여기까지 오늘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느끼는 건데 저희 뉴스다이브가 1분씩 마치는 시간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예. 많이 늦어졌어요. 왠지 알아요? 왜요? 뉴스가 너무 많아요. 많구나. 지금도 사실 이 방송 보시면서 왜 이거 안 다뤄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뉴스다이브 오늘 함께해 주신 김남일 기자, 박지훈 변호사, 김정환 변호사 여기서 인사 함께 같이 나누도록 하죠. 뉴스다이브는 내일 오후 3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